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단 기술주 랠리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만들어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 랠리에 S&P 500과 나스닥이 신고가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출시 등에 힘입어서 주가가 장중 3%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FSD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43%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영난에 쫓겨난 인텔 CEO. 인텔은 게싱허 CEO가 일일자로 회사를 떠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몰락한 반도체 제왕 인텔의 구원투수로 투입이 됐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열풍에서 경쟁사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인수합병 매물로까지 거론되는 등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이사회가 사실상 경질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콩의 배신과 금의 질주, 올해 들어서 콩값, 즉 대두값의 상승과 더불어서 금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반구 전역에 풍년이 들면서 콩값은 떨어졌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에 따라 금값은 상승하면서 이에 베팅했던 ETF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ETF 소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9% 하락하면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에도 뉴욕 증시는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1% 가까이 뛰었죠. 다우는 쉬어갔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오늘도 역시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였고요. 또 주요 기업들의 CEO 사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골자로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먹구름이 들이우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서 당장은 우려가 덜하지만 삼성전자는 HBM을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HBM에 대한 수출 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제조업 업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도 속속 공개가 된 날이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는 49.7, 그리고 ISM이 발표한 제조업 PMI는 48.4를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여전히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역시도 11월 제조업 PMI가 50을 웃돌면서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유럽은 제조업 업황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본도 11월 제조업 PMI가 49를 가리키며 5달 연속으로 경기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미십년물 국채금리 소폭이지만 하락했습니다. 4.1%대까지로 내려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3% 가까운 큰 폭의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5,000포인트 선도 뚫어냈습니다. 국제유가 소폭 상승하면서 68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M7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기분 좋은 빨간불 가득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애플 살펴보시죠. 1% 가까운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루프캐피탈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했습니다. 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애플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시가총액 4조 달러 클럽에 엔비디아 대신 애플이 가장 먼저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를 계속 가속화할 거라면서 애플의 주가는 내년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장에서 2% 가까운 상승폭 그려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상승폭이 가장 적긴 했습니다만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1.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볼까요? 1.3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아마존이 미국의 전력회사 에너지 노스웨스트가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전 도입 타당성 검토에 3억 3,400만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익숙하시죠? 아마존은 사실 이에 앞서서도 지난 10월에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 모듈 원전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테슬라와 더불어서 오늘장 큰 폭의 3% 이상의 상승폭 그려내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역시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죠. FSD 버전의 13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높여잡고 있는데요. 일단 스티펠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87달러에서 411달러로 높여잡았습니다. 이는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앞서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도 테슬라가 앞으로 1년에서 2년 내에 1조 달러의 가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를 400달러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를 뛰어넘은 목표가입니다. 현재 월가에서 테슬라 분석을 다루는 분석가들의 한 42%가량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인텔 살펴보시죠. 인텔은 팻 겔싱어 CEO가 지난 1일부로 사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는 이번 이슈의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서 지난주 이사회 회의에서 겔싱어가 엔비디아와의 경쟁 우위에서 대응하지 못했고 또 겔싱어의 회사 회생 계획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이 회의 이후에 겔싱어가 사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파로 인텔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였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0.5% 하락한 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비드 진스너 부사장과 또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등을 이끄는 미셸 존스턴 홀트하우스 사장이 임시로 공동 CEO직을 맡게 됩니다. 인텔은 더 가볍고 더 단순하고 더 민첩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52% 하락하면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시죠.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회계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던 슈퍼마이크로,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독립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4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또 새로운 CFO 선임을 진행 중이고 재무 담당 고위직 추가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재무 및 기업 통제 담당 부사장인 케니스 정을 최고 회계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회계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 유지를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갭 살펴보시죠. JP모건이 갭의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도 30달러로 높여 잡으면서 앞으로 주가가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여파로 갭의 주가가 6% 넘게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은 단연간의 성장과 또 홀리데이 시즌의 강력한 시작을 이번 비중 확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갭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갭을 분석하는 20명의 애널리스트 중 8명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데 반해서 11명은 홀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주 뚜렷한 시점입니다. 당선 이후에 가상자산, 금, 채권, 환율 할 거 없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남은 기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참 전망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랬지만 장중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오히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트럼프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서 색깔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몇몇 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증시 흐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우나 나스닥 S&P 500의 흐름은 역시나 괜찮죠.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않고요. 가상자산,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정말 부르지금 뿜습니다.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입니다. 지난 여름 이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전반적으로 기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에 비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이 꽤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추후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 분쟁, 그리고 이 HBM에 대한 장비 관세 부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반도체 업종은 생각보다 더욱 힘들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다우나 나스닥 S&P 500과는 달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의외로 조금 보합권 혹은 지금 정도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 다음 페이지 비트코인 우선 가지고 왔는데요. 가격 보시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주식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당 10만 달러 아마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또 뜨거운 게 리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죠.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트럼프라고 하는 이 당선인을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통화량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물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당분간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하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효과를 넘어서 트럼프 포비아, 구체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었던 몇몇 섹터의 움직임도 대단히 지금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선택받은 몇몇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아마도 미국 증시, 대표적으로 나스닥과 S&P 500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여전히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적지 않은 소외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 좋은 대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분들 또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탈되고 있는 그런 자금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증시의 분위기는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트럼프 포비아로 인해서 금융시장별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로 인해 너무 내수가 많이 침체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장률을 내년 1.9% 수준으로 내려잡은 건데요. 특히 지금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넉 달 연속 하락세가 처음이다라고 할 만큼 주식시장 위축이 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분쟁 역시 리스크에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시장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동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죠. 실물 경제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어떻게든 잡는다라고 하는 그 기저에 있는 것은 소비가 주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소비가 감소되는 가운데 미국의 GDP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든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고 이를 기반으로 실물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GDP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1.9% 수준까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가 넘어갔었는데 우선은 1%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가볍게 볼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 이유는 미국이 만약에 1.9%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경제 규모가 크니까.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1.9%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 탄력이 매우 둔화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을 어제 DS투자증권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우선은 왼편에 보이는 건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기준금리입니다. 최근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또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이 1차적으로 기준금리를 조금씩 낮춰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다 할지라도 사실상 금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무위험 이자율과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월등히 큽니다.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지 원달러 환율이 방어될 만한 요인을 보일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금리를 지금 또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낮춘 그 성격 자체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숨통을 트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한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총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핵심이 되는 변수는 물가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 어떻게든 성장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의 인하는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인데 당연히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습니다만 그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거. 당연히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놓이게 됨에 따라 국내 채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금융시장, 특히 원달러 환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외환 시장에서 상승폭이 추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이건 투입 요소별 잠재 성장률 기여도인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대략 2010년까지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여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노동에 따른 기여도는 지금 크게 감소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저때 맞추어서 우리의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한 차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기여도는 계속해서 이제 음액값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건 사실상 자본 딱 하나인데 이 자본력을 갖춘 기업은 당연히 성장을 함에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뭐 ASML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노광 장비 한 대의 가격만 하더라도 조달입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갖춘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되죠. 그 기업 중에 우리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이 자본에 따른 기여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기여도도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전통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노동은 우선은 음액값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자본에 대한 기여도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게 잠재 성장률을 조금 더 하향 조정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최근에 수출과 수입 일평균 수출 데이터입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조금씩 감소하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올해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일 수 있었던 기저에는 반도체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의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나마 무역 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이는 이 흐름 자체는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그 많은 부분들은 사실상 적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도체가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다음 페이지 반도체 쪽의 흐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려되는 게 오른편에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를 해놓았는데 반도체 수출 단가입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성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리고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 단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6개월 동안 흐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경기 선행지표로서의 여전히 작용을 한다면 반도체 업황은 추후 그리고 조만간 한 차례 꺾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출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가운데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나 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하늘이 예측한 1.9%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는 11월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인데요. 주요국 수출과 수출 경기 확산 지수도 우선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컴퓨터나 반도체, 바이오 헬스는 괜찮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섹터죠. 반면 가전, 석유 제품, 일반 기계, 디스플레이, 특히 2차 전지. 2차 전지는 지금 수출이 지금 안 됩니다. 여기에 미국이 트럼프 집권 이후로 IRA를 폐지를 만약 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의 LG 엔솔, SK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로 전환될 게 거의 기정사실화될 것이고요. 이 수출 데이터는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기반으로 시장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더 가시화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까지 꺾인다면 사실상 성장 동력은 크게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흐름이 미국과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외가 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게 당장 턴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경영 환경이 놓여져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내 주식 같은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리 좋은 평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HBM과 관련해서 중국 수출 통제로 반도체 역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시금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비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세를 부과해 여타 반도체 종목들은 한 차례 더 꺾일 것, 즉 밀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종목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향후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손실이 클 겁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7만 원 할 때 와 이게 그렇게 빠질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5만 원 밑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물론 최근에 5만 원을 하회하는 시점부터 올라가는 그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5만 원을 다시 한번 이탈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모습인데 오늘 우선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늘은 어느 정도의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HBM과 관련된 이슈에서 배제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SK하이닉스라고 주가가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은 반도체의 조정은 우리가 조금만 더 우선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마음은 아프지만은 보유를 하면서 우선은 시간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제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업황이 지금 개선될 만한 여건이 크지 않고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는 가급적 자제하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호흡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핵심은 역시 관세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 넘게 붙은 건 이미 옛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조금 더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보편 관세는 어쨌거나 10% 수준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1차적으로 현재 11.7%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내년 7월에는 20.2% 그리고 2026년 3월에는 대략 28%, 2026년 9월에는 36.2%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공업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즉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15%의 추가 관세인데요.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이유가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당연히 최근에는 최첨단 산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성장에 필요한 투자 요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다이소 한번 가보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 많죠. 가격이 싸요. 제품 자체는 조금 조악합니다만 중국이 아직까지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는 분명 경공업입니다. 그런데 이 경공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하나밖에 없죠. 돈, 자금, 즉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생산 단가가 낮고요. 소비 가격 또한 낮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산 제품을 편히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공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시행한 정책이 하나가 있죠. 중국은 여전히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다는 것.
GDP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민간 소비이고 또 하나는 민간 투자, 또 하나는 정부 지출과 마지막이 순수출입니다.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늘린다 쉽지 않을 거고요. 민간 소비는 기타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40%도 안 됩니다. 40%도 안 되는 민간 소비를 보이는 국가가 민간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은 없죠. 남아있는 것은 순수출을 기반으로 GDP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 훼손이 되면 중국의 GDP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 이후 자본재와 중간재, 부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5% 수준인 이 관세가 이제는 75%까지 끌어올려진다면 사실상 완제품을 제외한 소비재, 자본재, 부품재 여기에서는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아마도 트럼프 2기 집권 시기에는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줄여나가고 내수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선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기존의 수출 주도 국가가 내수 국가로 전환이 되어서 성공한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딱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내수가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소비 여력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안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이렇게 심합니다. 진위 계수가 지금 40이 넘어갑니다. 예전 높게 나왔을 때는 0.61까지도 나왔던 그런 국가가 사실상 민간 소비의 중심이 될 중산층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당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 지출에 의해서 구성이 될 것이나 정부 지출은 결국 제한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경제 성장률은 조금 더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도 전문가님들마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님께서는 내년도에도 업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리포트에서는 12월 공작회의부터 3월 전인대까지 관심 있게 더욱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피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일단 수치상으로는 제조업 PMI가 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네. 두 달 연속 확장세를 보여주고도 있고, 네. 이게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하겠다라고도 엄포를 놨기 때문에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좀 보여질까요? 그럼 자료 한번 볼까요? 네. PMI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우선은 개선이 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입 물량을 사전에 지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죠. 이유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시점부터 맞추어서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하게 된다면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사전에 구매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조업 PMI를 개선시키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대중수출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이 반등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석유 화학인데요. 우리나라가 앞서 이야기한 중국의 경공업 그 다음에 있는 게 중공업입니다. 중공업의 핵심적인 제품은 바로 저 석유 화학이죠.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1차적으로 이 석유 화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장이 팽팽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흐름도 결국 딱 하나 수출로 기결이 되어야 됩니다만 관세가 부과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상 시장 논리에 따라서 화폐 가치는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외환 시장은 아직까지는 폐쇄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위안화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죠. 사실상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은 결코 그러지 않는 시장, 그 시장이 중국의 지금 외환 시장인데요. 외환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된다는 가정 아래 위안화의 가치는 폭등할 겁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폭등하면 경공업 모조리 다 죽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2기에도 그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이런 보수적인 태도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중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변수는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금 민간 소비나 민간 투자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그 외에 순수출인데 순수출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필연적으로 정부 지출을 기반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한적입니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을 늘리는 국가,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꽤나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긍정적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따라갔다가는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가 49.7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확장과 위축 국면을 가르는 기준인 50은 밑돌았지만 예측치인 48.8을 상회했고 지난달의 48.5와 비교해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의 11월 분위기는 밝아졌다면서도 다만 분위기가 좋은 어떠한 요소도 아직 더 높은 생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공급관리협회 ISM은 11월 PMI가 48.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역시 시장의 예상치와 전월의 수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ISM은 11월에도 제조업 활동은 다시 위축이 됐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위축 속도가 느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제곱밀리미터당 2GB보다 높은 모든 HBM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됐는데요.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HBM의 수출이 막히면서 중국의 AI 개발도 장벽에 가로막혔고 사실상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HBM 중국 수출 역시도 차단된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2022년 중국의 첫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한 후 세 번째 조치입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를 향해 탈달러화를 시도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에서 많은 국가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고 그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대외 경제 활동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미국이 각국의 경제적 힘을 행사해서 각국이 달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면 되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프와 푸조 등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4위 완성차 그룹 스텔란티스의 CEO인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사업성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를 맛본 여파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의 합병으로 스텔란티스가 출범한 이후에 이 회사를 이끌어온 타바레스 CEO, 임기는 2026년 초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43%가량 하락하면서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새로운 CEO를 임명하는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폭스바겐사의 독일 근로자 약 6만 6천 명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영진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경고 파업으로 현재 폭스바겐의 경영진과 노동계 대표들은 전기차 수요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서려고 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원치 않는 거죠. 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완성차 업체 닛산도 구조조정을 이끌던 마 CFO가 조만간 사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은 제조업 경기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11월 PMI는 45.2로 집계됐는데요.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만 전월치인 46을 하회합니다. 생산과 신규 주문, 구매와 재고 모두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10월 실업률은 6.3%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실업자 수는 지난 9월 대비 3,000명 감소해 1,084만 1,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25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은 전월의 14.9%에서 15%로 소폭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1.2 상승하며 51.5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중국의 제조업 업황이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11월 제조업 PMI 역시도 50.3을 가리키며 전월 대비 상승한 바 있습니다. 차이씨는 제조업의 수요와 공급 모두 확대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생산지수와 신규 주문지수 모두 확장 국면 가리켰고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50을 상회하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고용지수는 아직 50선을 밑돌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PMI에 이어서 민간 지표인 차이신 PMI까지 상승하며 중국의 경제 상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일본 채권 시장에서 2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0.625%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10월 이래 최고치죠. 이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에다 총리는 지난 주말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가 가정 한 대로 변해간다는 의미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며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착실히 올라간다는 확실성이 커지면 적당한 타이밍에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12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글로벌 주식, 미중 투자 아이디어, NH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플레이션 전망이 주식시장 상승을 제한하는 반면 경기 낙관과 정책 기대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I의 성장과 확산은 이어질 것이며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과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추진될 정책 변수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신규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애플과 IBM 그리고 세일스포스, 아마존닷컴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2025년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정치국회의와 경제공작회의에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모멘텀에 기반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성장주 주가 상승이 기대될 부분이고요. 12월 신규 유망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 기업인 북방과 후공정 업체 장전 테크놀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 S&P 500 지수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각각 1.1%, 1.8%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짧아진 거래에서 주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와 금리 인하 기대에 11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소비재와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등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 에너지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국은 정책 기대감에 상해 종합지수가 1.8%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한 가운데 커뮤니티와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정보기술, 금융, 경기소비재 등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이슈에도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새벽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해냈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대중국 반도체 규제 완화 가능성 등으로 11월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완만하게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상승 테마 좀 살펴보시면 우주와 항공, 드론 쪽에서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었는데요. UAM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인터넷 플랫폼, 즉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이커머스 관련 기업도 상승하면서 강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위클리 베스트 꼽아보면 울타뷰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웨스턴 디지털과 랄프로렌, 인페이즈 에너지와 달러트리 그리고 퍼스솔라 등도 구분해낼 수가 있겠는데요.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 클래스 B 그리고 월마트와 JP모건 체이스, 홈디포 등이 있겠습니다. 자, 홈디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주가가 439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오르면서 강세를 그려냈습니다. 주택시장 지표는 부진하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고 또 규제 완화와 경기에 대한 낙관으로 소비재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을 기대한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고용지표에 주목하면서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만 구인 이직 졸지 보고서와 ADP 민간 고용, 비농업 부문 고용, 실업률 등 이번 주 고용지표를 조금 더 바라보면서 한번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고용지표가 다음 주 열리는 12월 FOMC 그리고 향후 금리 궤적 전망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또 트럼프 랠리로 11월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연말까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 폭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오른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및 대중국 규제 등의 정책 불확실성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AI 소프트웨어와 사스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조금 더 수급이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말 쇼핑 시즌은 소매 판매 등 양호한 가운데 연말 홀리데이 시즌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당겨진 로봇 시대도 좀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와 테슬라, 오픈 AI 등 아마존과 중국 및 대만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렌드포스는 2027년도까지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 이상을 보여줄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1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로봇에서 물리세계를 이해하는 AI가 필요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로봇 제품으로 자동차, 로봇, 드론, 휴머노이드를 꼽은 바 있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높은 생산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관련주가 모멘텀을 얻기도 했고요. 테슬라는 2040년까지 100억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소량 생산 계획을 이미 밝혔고요. 오픈 AI 역시 스타트업과 협력해 로봇을 개발 중이며 아마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개발해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커지는 기대감인데요. 주간 상해 종합지수는 1.8%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투기심리 진정과 함께 하락세를 기록하던 상해 종합지수는 12월 중앙정치국회의와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정책 기대감의 반등세를 보여왔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24년 3%에서 4.5%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풍문과 지방정부 KPS 부동산 가격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주식시장 안정기금을 설립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30개 주요 도시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19.8% 증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책 스탠스에 주목하자라는 부분 역시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태양광 등 성장주를 추천한다라고 NH증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